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오늘 수령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건 피해자는 1944년 전범 기업인 히타치 조선에 끌려가서 오사카 조선소에서 휴일도 없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히타치 조선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해오다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공탁했는데 오늘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받은 겁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전범 기업에게 사실상 배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아직은 법적으로 히타치 조선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의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보다 먼저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일 테죠.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국민 여론이 식어질수록 피해 회복은 더 멀어질 겁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진실의 목소리를 끝까지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돌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이 결국 오늘 가시화됐는데 동부 지역을 포함한 광주 전남 지역 상황 살펴볼까요? 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로 오늘 광주 전남의 각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실제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동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도 어제 전공의 3명과 전남대병원 소속 파견 인턴 6명 등 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성가롤로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진료 중단에 따라 과장급 의료진들을 진료 현장에 긴급 추가 투입하는 등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재편하고 의료 공백을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역 2차 병원에서도 의사들의 결근이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지역의 대표 2차 의료기관인 기독병원에서도 어제 전공의 39명 중 3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당 인원도 오늘 모두 결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현장에서도 혼란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2차 병원 공백도 아주 큰 문제고요. 응급, 수술 일정이 많은 지역의 3차 병원의 공백은 정말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거점 상급 종합병원이자 3차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내 전공이 319명 중 70%가량인 224명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늘 오후 기준으로 병원 본원 기준 집계한 결과 135명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3차 의료기관인 조선대병원 역시 전공이 142명 중 114명이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문의와 진료 보조 간호사를 모두 투입해 진료와 수술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버티는 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한데요. 실제로 조선대병원은 이날 오전부터 기존 진료 예약 환자만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신규 환자는 원무과 진료 예약만 진행하고 돌려보내거나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는데요. 오늘 병원을 찾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감에 계속해서 진료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현재 결근한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짚어주실까요? 네, 정부는 전공의 단체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지만 이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응급실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경증 환자 분산 이동 등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돌입했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는 등 추가로 강제 이행 명령도 내릴 방침입니다.
이 강제이행 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인데요. 이 고발에 대비해서 경찰도 수사팀을 자체 편성하고 신속한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당장은 진료 차질이 없더라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술이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지역 의료계 파업에 대한 또 반응들 살펴봤는데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자, 다음 이야기 광양 매화 축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다가오는 봄을 알리는 동북권의 대표적인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오는 3월 8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축제 시행 최초로 입장료를 받기로 해서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입장료 유료화가 오히려 관람객 감소나 추가 지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올해 광양 매화축제 입장료는 성인,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각각 5,000원, 4,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이 입장료 전액에 대해서 축제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축제 상품권은 축제장이 속한 광양시 다안면 소재 점포나 노점상을 제외한 축제장 내 부스,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부담은 줄이고 또 지역 상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액면 5,000원권의 상품권 사용 범위가 도시 전역도 아닌 일부 국한된 곳이고 또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5,000원이라는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 사용기간 역시 축제 개막일인 3월 8일부터 폐막 이튿날인 3월 18일까지 열흘뿐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우선 축제 개최일에 유료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해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던 방문객 감소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어쩌면은 5,000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더 노린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처음 도입하는 유료화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풍성한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수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성비위 사건으로 몇 차례 홍역을 알았던 여수시에서 또다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수시에 따르면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여수시 정기인사 후 전입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B씨의 신고를 받은 여수시는 일단 A씨를 B씨와 분리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하고 그동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전남도 징계위원회에도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는 여수시 공무원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잊을만 하면 다시 재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4월에는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다가 여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 2022년에는 5급 간부 공무원이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하반기에는 같은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한 간부 공무원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실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정기명 여수시당을 비롯해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이 성비위 근절에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결과입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오늘인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들 또 풀어보겠습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예,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있는데 실은 어제 민원인이 한 분 오셔가지고 네. 만났는데 엊그제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그 진상 금이뜰이라고 하는 데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인데 하우스에 물이 다 잠겨서 작물을 다 못 쓰게 되었다.
라고 하는 민원을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했는데 이 침수가 어제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침수가 되었고 상습 침수 지역이군요. 상습 침수가 되죠. 그래서 이분께서 대안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600mm 관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관은 1000mm, 800mm 관 두 개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훨씬 더 많고 아래로 내려가는 물은 관이 작기 때문에 침수될 넘친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좀 서운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갔지만 뭐 국회의원, 시장, 지역구 의원들, 뭐 공무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서 또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시정 질문이 있는데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 지적을 좀 하고 항구적인 개선 대책을 좀 수립할 것을 한번 요구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피해 피해 입은 농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안 됐던 걸 이제 백 의원님이 또 시정 질의 통해서 또 해결하면 또 큰일 하시는 거겠어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호님 어떤 또 근황 보내고 계십니까? 그 저번 주하고 이번 주까지 해갖고 제가 지금 여수 상공회소가 지금 회장 선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상공위원 뽑는 저 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가서 선거 관리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상공회소 선거는 1인 1투표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상공회소 선거는 회비를 납부한 금액만큼 투표권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바뀌었다가 아니었다가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최고가 뭐 59표, 어떤 한 표, 두 표, 6표. 또 그 표를 어떤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10표, 이 사람한테 10표 이런 선거예요. 그 선거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할 게 있는데 아직 제가 지금 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이 선거거든요. 아 끝나면 또 이야기를 주실 수 있겠구나. 예, 상공 저희들은 상공위원까지만 뽑습니다. 음. 상공위원회 회장은 이제 본인들 대의원들끼리 모여서 알아서 하는 선거고. 네. 이제 끝나면 다음 주에 혹시 되면 시간 되면 제가 그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상공회의소 선거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릴 주제 전남도가 새해 들어서요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으로 지역의 철도 연결망을 확대해 나간다는 건데 총선 공약으로도 이 지역 철도 교통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뭐 천하람 변호사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 지금은 좀 오늘 뭐 사단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수 순천 광양을 연결하는 도시 순환 철도 공약을 낸 바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의원께서도 남해안 남중권 광역 도시 철도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지역의 철도 교통망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는 좀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아니면은 그간에도 나왔었는데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먼저 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주제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을 연결하는 도시 순환철도라든지 남해안 남중권 관련한 광역 도시철도 건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한가? 또 가능은 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그 역에서 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서 뭐 출퇴근을 비롯해서 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역으로 가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가야 되고 또 역에서 역으로 가서 그 역에서 다른 역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시 또 일을 보러 가야 되는 상당히 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철도만 가지고 도시를 이동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역까지 가는데도 대중교통이든 자차든을 이용해서 가야 하고 예. 거기서 내려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도시순환철도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이용자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라는 좀 이 생각이 좀 들고 아마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연구 용역을 해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이런 연구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SOC 사업을 하면서 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공사도 많이 하고 예. 뭐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좋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정말 과연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막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지난 2월 2일 날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말씀하신 건데 어차피 언젠가는 제대 여수 순천 광양이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주민 주도로 돼야 되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이제 순천에 와서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수 순천 광양 언젠가 통합이 될 것인데 광역 경제권의 중심이 되려면은 이 철도를 통해서 순천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고 서동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다음에 광양의 그 광양제철에도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철로를 이용해서 뭐 광양제철, 신대지구, 율촌산단 이런 데를 하나로 묶어서 라인을 만들면은 또 그리고 이게 남중권으로 뭐 하동까지 다 연결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보자 이런 취지로 그 중심에 우리가 광양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수는 동상이몽인가요? 동상이몽. 네,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예전에 저희가 이 3년 도시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광양에서는 반대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시민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부가 더 많다 보니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도시가 통합되다 보면은 물자나 물류나 이런 게 다 교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게모니 잡기 위한 이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의견에 대해서 백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을 염두에 둔 도시 뭐 이런 광역 도시 뭐 이렇게 뭐라고죠? 광역철도? 광역철도? 글쎄요.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좀 앞서서 내다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양이나 순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버스가 활성화돼서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도시순환철도가 생긴다면은 제가 봐서는 솔직히 말씀 지금으로 봐서는 좀 글쎄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가깝죠. 예. 근데 철도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철도에서 내려서 다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좀 시기상조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우리가 이 도시가 계속해서 팽창해서 발전해서 광역자치단체 정도 수준이나 돼서 거의 뭐 어느 역이나 내렸을 때 가능하다 접근성이 가능하다라면 좋은 정책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 네. 이상호 의원님, 여순광 도시순환철도가 뭐 네. 헤게모니 공약성 사업일 수 있다는 가정을 다 없애고요. 네. 그냥 순수 이용량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설되고 유지가 되고 또 발전이 되려면 이용량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용하는 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분들도 지금 이 공약을 발표하신 두 분들도 이제 경제성을 많이 따지셨는데 네. 결국은 경전선과 전라선을 이용하자. 그리고 광양제철선을 이용하고 우리 또 화물선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큰 돈 들이지 말고 큰 예산 들이지 말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있던 거 쓰자. 예. 뭐 돈 크게 많이 안 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도시가 커지려면은 결국은 철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순환철도를 만들어서 도시를 통합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 이게 지금 단순하게 뭐 여수공항, 여수역, 여수공항, 율촌, 신대지구, 광양시를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를 들렸다 가고 또 라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풀법도 역사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직 용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어디 신대에서 율촌이나 광양제철 출퇴근 그리고 또 더불어서 여천산단까지 출퇴근하는 이런 구조는 분명 만들 거 아닙니까? 뭐 그게 공항으로는 많이 가실 것 같긴 예, 한데. 공항도 하나의 철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순한 지금 현재의 공약 사항으로는 이게 어떤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지금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는 분들이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자가용이 있고 뭐 기사가 있고 다 그런 뭐 전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철도는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근데 이걸 이용하려면 도심 내부에 있는 경전철 선로를 구축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도심 내부에 경전철을 선로를 구축할 만한 땅들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처럼 지하철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문제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렇지 않으면 그 역까지 걸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뭐 지하철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를 역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용량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망은 좀 엇갈리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저는 이제 이게 3년 통합의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구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디죠? 여순광 통합. 여순광 통합. 예. 통합에 대해서는 분명 언젠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도시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라인 하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 공약은 아까 큰 틀에서는 저는 찬성한다 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도 조금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당연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요 이야기는 정리하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오늘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양으로 가죠. 백성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광양뿐만 아니고 저희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뭐 일명 재정 조기 집행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재정 신속 집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재정 집행 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에 계획된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도입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신속 집행 제도를 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등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일률적인 목표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 집중함으로 해가지고 부실 설계, 관리 감독 소홀, 그리고 재원이 연초에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 감소에도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로 봤을 때 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재정 신속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예. 이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도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폐지가 되는 쪽으로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자는데 이유는 보면은 불용액이라든지 명시 2월 사업비를 최소화하자는 목적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재정을 투입함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좀 돕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에 돈을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특히나 이 지금 재정 신속 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선금급 집행 활성화라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금액의 80%까지는 선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0%까지 주고 나서 만약에 이 회사가 고의나 아니면은 고의 아닌 비고의로 문을 닫는다든지 하면은 돈 떼이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을 이렇게 연간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미리미리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예. 지금 보니까 정부 같은 경우도 24년 올해죠. 올해 재정 신속 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비가 560조 정도 되는데 와. 그중에 350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대상액 18조 9천억 중에 65%인 12조 3천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부서별로 신속 집행 목표액을 2월 8일까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이
63%인가요? 그래서 만약 이게 목표가 안 되는 것은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계속 뭐 실적 달성한 걸 목표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안 하기가 힘들죠. 전남도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일선 지자체들은? 시군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예. 하고 여기다 인센티브를 조금씩 줍니다. 한 그렇죠. 1억 정도씩. 근데 1억 정도의 인센티브보다는 재정을 신속 집행함으로써 이자가 감소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재정 신속 집행,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이상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 조기 집행은 시대에 이제 뒤떨어진 저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재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재원이 계속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1년 예산이 100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상반기에 70억을 집행하면은 하반기에 30억 갖고는 허탈감이 생기거든요. 이게 모든 공사업체나 시에서 공사하는 이 발주가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 하반기에 또 공사 없다 보니 또 이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시 발주 공사만 보고 있으신 분들은 또 노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시연할 때는 계속 이 부분 맞지 않다. 그냥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철지난 정책이다. 그래서 좀 폐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 의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재정 신속 집행으로 발생한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실제 25억 정도의 실은 공사를 하고 1차, 2차, 3차 년도 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1차 정도 공사를 실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을 주고 또 2차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2차 준공금을 주고 또 3차 공사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전체 준공금을 줌으로 해서 전체 25억 정도의 공사에서 공사는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10억 정도는 공사를 못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이 손해배상 그동안 집행한 걸 다시 반납받고자 했지만 반납을 못 받고 있고 이 준공 처리해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단 신속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기인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요구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뭐 총선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시고 잘못된 제도라면은 빨리 개선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 주제 마무리하고 여수로 가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지난해 10월에 여수시는 그 직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자 그 정기명 시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장들에 대한 그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인사 발령 후 전입 직원 회식 자리에서 팀장급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왜 여수시에는 이 성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예, 앞서 브리핑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여수시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공직 비위 사건만 이 성 비위 사건이 터지면은 시의 대응은 성교육 예방 교육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게 이 정도의 비위를 저질면은 실명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희들도 이제 아름아름은 이 직원이 누군가는 알 수 있는데 공개가 안 되다 보니 감춰지다 보니 이게 계속 비일비재로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2021년 사건인데 그 모 과장이 모 여직원을 성추행 사건으로 최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시에 제 시원 때 발생한 사건인데 그때도 이 과장께서는 이 여직원은 그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공개적인. 근데 그걸 거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까지 가서 본인은 해임당하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본인은 여기서 그 양형 이유를 보면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모든 그 지금 공무원 사이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그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뭔 비리를 저지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거든요.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여수시가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같은 공무원 같은 레벨의 사람으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상명하복을 하다 보니 뭐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한 처벌 이게 뭐 어떤 뭐 해임이나 이런 것보다 실명 공개를 통해서 뭐 이분들이 보통 뭐 3개월 정직이나 뭐 또 전보 조치를 일단은 전보 조치를 하시거든요.
이런 게 좀 공개가 돼야지 이런 게 지금 비사실이 많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리고 수면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그 사건의 당사자가 공개가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신상 공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가족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공직 기강의 문제라고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뭐 문화가 자체가 뭐 이 정도의 말과 행동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은 우리 사회가 좀 약간 좀 좀 많이 관대했다라고 보죠. 근데 지금 시대 변화를 오면서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관점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지 자세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지금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아니면 상급자가 예를 들어 부하 직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이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뭐 치욕스럽다 이런다면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장을 잘 바꿔놓고 생각이 되면 참 다행일 텐데 그렇게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너무 사건들이 여러 가지 예전부터 있을 텐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좀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적절한 비유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출직 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정말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거철에 예비 후보들도 뭐 나오려고 했다가 이제 못 나오는 뭐 그런 경우들도 다 지자체에 있었습니다만 비선출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뭐 획기적인 대책 같은 거 이상원이 뭐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도입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뭐 아까 말했듯이 저도 이제 실명 공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예.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 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후에 이제 실명 공개를 통해서 그건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분들이 해야 되고 이게 피해자를 우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모 과장님이나 지금 최근에 지금 정기명 시장 때 들어와고 지금 두 건의 지금 성추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대응을 보면은 좀 약하다. 그 전보 조치하고 뭐 정직 3개월 정도. 근데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1월달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뭐 이런 성추행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 머리 섬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는데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빠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피해자분들 감싸고 그리고 분리 조치하고 나서 이분에 대한 그 일렬 백개 어떤 처벌을 정확하게 좀 해내야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실명 공개는 좀 꼭 필요하다. 좀 미리 보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만약에 광양시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은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관련된 뭐 교육을 좀 철저히 좀 해라.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체장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과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하라.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이번 주 토론 마무리하죠.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여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은영 학예연구사를 만나봤습니다. 현재 고소동 달빛 갤러리의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수 시민과 더불어서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갤러리인 만큼 지역 작가들의 특색을 잘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첫 전시로 여수 미술사랑협동조합 작가 13인의 단체전이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집이라는 제목처럼 집에 들어온 예술작품의 활용성을 보여주는 이 전시회 소식과 강은영 학예사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 문화유산과 달빛 갤러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 강은영입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전시가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전시는 이제 여수미술사랑 협동조합이라는 그 지역의 미술 단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수에서 활동하는 20명의 작가를 기반으로 이렇게 조직된 협동조합인데 이 지역 사회에서 아트 렌탈, 아트 테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화가들로 구성된 단체예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아트 렌탈, 나만의 집에 이렇게 원화의 예술 작품을 걸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공간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쇼룸 형식의 전시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 아트 렌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제 아트 렌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뉴노멀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상의 기준들이 많이 변화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집이라는 공간의 그 역할과 개념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집이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여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꾸밀 수 있을까라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 이 뉴노멀 트렌드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인데요. 미술관처럼 우리 집을 꾸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어떤 걸 또 구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폭넓게 이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은 가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수도권에서도 아트 렌탈 서비스가 아주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각 기업이나 상업 공간에서도 원화 작품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렌탈해서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렌탈을 받아서 이렇게 집에 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고 여수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여수미술사랑 협동조합입니다. 렌탈을 해서 이 작품을 또 계절마다 어떤 상황마다 다양한 그림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뭐 작가 선생님들께도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여에서 생기는 피들이 이제 작가들의 생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작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이제 덜 수 있는 서로에게 이제 좋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대중들에게 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호 이득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오시면 이제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우리 집 현관에 걸고 우리 집 거실에 걸었을 때 또 아이들 방에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또 디자인 되겠구나라는 그걸 눈앞에 딱 보여준 전시인 것 같아요. 이제 미술관을 이제 집처럼 이렇게 아늑하게 꾸미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가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가구 공방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가구들을 함께 미술 작품과 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집안의 소품들을 저희들이 구매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여수에서 처음 선보이는 지역 연계 협력 전시이기도 하고 작품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를 전달하는 강렬한 컨셉 중심의 전시를 저희 달빛 갤러리에서 처음 선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소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시도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수미술사랑 협동조합이 섬섬 아트페어라는 그런 아트페어를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전시를 작품 중심의 전시가 아닌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전시는 아마 이제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의 컨셉상 이제 조화를 이루는 전시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작품이 너무 이렇게
홀대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나름 드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신 13분의 작가님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기 오셔서 이제 그림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능한가요? 여기 전시관에서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홍보물에 보시면 그 연락 가능하신 그 연락처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예사 강은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빛 갤러리에서 그동안에 많은 작가님들을 만났잖아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학예사가 정말 이 작가의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 그래서 내 의도를 참 잘 표현해주는 학예사다, 큐레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너무 과찬이신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작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작가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시민들이 여수에도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알찬 전시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여수시에서 근무하시는 학예사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유년 시절을 여수에서 보냈고 이제 서울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다가 이제 전시 관련된 업무들을 쭉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실은 미술관이 생기면 더 많은 할 일들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수 시립미술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갤러리 두 곳에서 이제 시립미술관의 전신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전시를 이제 개최하고 미술관을 운영해 나가야 될지 실험 무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전시를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니즈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또 시도도 해보시고. 네. 여수 시민분들의 그런 문화적인 욕구나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들을 이미 많이 접하셨어요. 그래서 대중의 수준은 아주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수의 문화 기반 시설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편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죠. 시립박물관도 이제 건립이 되어져 가고 있고 시립미술관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전시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올해 이제 달빛에서 이번 전시 이후에 이제 2회차 전시에서 문이나 전시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고요. 7월에는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 세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를 근데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뛰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를 아주 재미있고 이렇게 창조적인 공간이다. 자유롭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가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예술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하나가 있다면 또 이렇게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치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여수에서 재미있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달빛 갤러리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오늘의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닫은 채로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